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국어의 노영주입니다. 오늘 진행할 설명에는 예고드린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우리 아이들의 학습 현황,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시 전략 같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제가 교육계 전반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사회의 주요 이슈가 바로 교육계 전반의 이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계, 이 사회계의 그러면은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네,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이제 듣기도 지겨우시죠? 이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확산이 되었을 때 2020년 2월경 미국의 미래학자인 제이슨 생커가 코비드19의 세계, 19 이후의 세계,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한 책을 하나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은 2월에 발간이 되고 나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제가 안내를 드리자면요. 먼저 첫 번째, 의료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의료계 직종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제이슨 생커가 발표한 지 채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대생 확대 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두 번째, 미래의 전문직을 살펴보면 원격으로 진행되는 직종이 확대될 것이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원격 직종이 확대되는 것에는 4차 산업혁명이 한몫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은 민주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교육의 민주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강원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우리 아이가 원격으로 하버드 석사나 박사를 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의 질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데 한몫 거두는 게 바로 에드테크, 그러니까 이 좀 더 기계적인 그리고 이 강의 도구로서의 에드테크에 대한 투자가 확산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바로 적용이 되어서요. 이 다음과 같은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은요, 온라인 학습이 이제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다시 말해서 원격으로 이 직장을 다닌다든지 앞으로 일을 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 그리고 보편적 기회가 확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더욱 빠르게 이러한 교육의 변화가 진행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머님들께서는요, 예전에 20년 전에 어머님들께서 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요, 제가 교육의 보편화가 될 것이다, 교육의 질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과 건강할 권리를 지금 앗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합니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합니까? 사실은 생존권과 건강할 권리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생존권에 의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더 잘 살아야 된다? 제가 방금 전에 온라인 학습이 필수화되고 교육의 질이 확대될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확대가 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의 학력 격차에 대해서 매우 커졌다, 그리고 커졌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의 학습 격차가 굉장히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실질적인 학습의 격차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의 격차 확대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교육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중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느끼시죠? 중산층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중산층 없다고 느끼시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우리 어머님들의 바람은 그걸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스카이 갔으면 좋겠고, 공부 잘해서 영재 됐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 하십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건강하게, 평범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평범하게가 어려워집니다.
평범하게 살려면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준비하기 위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명의 초반에 제가 잠깐 소통을 하면서 어머님들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예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어요. 이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초등부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초등부에 보시면은요, 안전한 생활이 신설이 되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누리과정이 연계가 강화되면서 한글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자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아이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리자면요. 유치부 때 한글,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가서 가나다라를 배웁니다. 그런데 가나다라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이때 이미 학력 격차가 벌어졌다면 그때부터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이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교과서의 질을 좀 더 높이자라는 의도에서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됐냐면요.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이 됐고 또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실제 그 현황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아이들의 초등부 최근 교육의 환경입니다. 자, 초등부학교 가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있고요.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아이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학습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교과서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만약에 올해 이런 코로나 확산이나 위험이 없었다면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세종시의 모든 초등학교는 디지털 교과서로 전부 다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늦춰졌고요. 세 번째로요, 아이들의 교과서가 아주 재미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재미있게 바뀐 내용을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는 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의 과학 교과서입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림, 사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림, 사진이 많아지는 대신 글씨가 사라졌습니다. 네, 글씨가 사라져서요. 어떤 현상이 유발이 됐냐면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고 창의력을 길러서 네가 스스로 써보라고 그렇게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창의력을 기르는 거 좋죠? 창의력을 길러서 네가 써봐. 근데 알아야 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요, 그림만 보고 이게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부, 중등부 1학년까지 아이들의 이제 교과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국어 교과서를 제외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아이들의 교과서에 3문단 이상 넘어가는 글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글을 읽어보지 못하고 이게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중등부로 넘어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등부는요, 자유학기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법제화가 된 건데요. 중등부 자유학기제가 법제화됐다는 얘기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이제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된다는 얘기고요. 거점학교 그리고 서울 경기권의 학교는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자유학년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이들의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시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이 확대가 되고 과정 중심 평가가 확대가 되면서 뭔가 조금 변화가 생겼고요. 세 번째, 국어에 연극 단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국어 교과서에서요. 의문의 변동과 문법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국어 공부하기 되게 수월해졌겠죠? 점점 쉬워지는 교육 과정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되면서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채로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 학습 방법이 실시가 되고 과정 중심 평가가 확대가 되면서 중학교 전 학년 내내 아이들의 수행평가 비중이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아이들이요. 암기 중심에서 연극하기 단원 신설되고 문법 사라지면서 표현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중등부 수행평가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확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행평가의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국어 수행평가입니다. 성취 과정에 맞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세요. 보통은요, 중학교 1학년 때 봄봄 아니면은
뭐 다른 동백꽃 이런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문을 작성해 오세요. 혹은 주장하는 글을 써오세요. 영어는 에세이 쓰기, 해석해오기, 문법에 맞게 작문 외우기, 수학은 풀이 과정까지 써오기.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평가가 많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요, 이 모든 수행평가들이 전부 뭐예요? 써가는 겁니다. 네. 근데 어머님, 우리 친구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글씨 쓰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좋아하는 친구 제가 못 봤어요. 글씨 쓰는 거 싫어하는데 수행평가는 거의 대부분 쓰는 과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중등부 어머님들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학교 때 아이들의 학습 어떻게 시킬 것이냐? 자, 일단 아이들의 시험의 비중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험 비중을 보여드리자면은요. 1학년 때에는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대비하지 않아요. 내신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아이가 알 수 없습니다. 자, 대신에 이 기간에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수행평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겪냐면요. 2학년 때 올라가면은요, 전체 시험 과정의 50%가 수행평가, 그리고 나머지 50%는 지필평가로 평가가 됩니다. 지필평가라는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필평가에서요, 30%만 객관식이에요. 20%는 주관식, 단답형 혹은 서술형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시험 과정에서 써야 하는 비중이요, 50에 20 더해서 70입니다. 아이가 객관식 문제를 아무리 잘 풀어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객관식 100점 맞았어요. 그래도 수행평가 못하면 B 이상 받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2학년 때에는 어떤 기간이냐면요, 수행평가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이 내신과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적절하게 비중을 섞어서 3학년 때 시험 대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잘 익히고 고등부를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어머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 영재고나 아니면 특목고 보낼 거 아닌 이상은 중등부 내신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아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중등부 내신, 그러면 그냥 준비 안 해도 되나? 그래, 그냥 넘어가도 되나? 네.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중등부 내신의 의미는 뭐냐면요. 진짜 대입에 들어가는 고등부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이때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수행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습의 비중은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를 아이들이 충분히 익히고 나서 고등학교 들어가야지 헷갈리지 않고 혼동하지 않고 고등부 내신을 치러내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실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수행평가에 제대로 익숙해지지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 중1 굉장히 최악의 학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학년이에요. 딱 입학하자마자부터 온라인 계약을 해서 상반기에 학교 몇 주 안 가고 방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2학년을 들어가느냐? 굉장한 관건이 되겠죠. 2학년 때 우리 아이들은요, 일단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1학년 때 그냥 대충 해도 내신 뭐 그냥 대충 해도 됐는데 2학년 때 내신이랑 수행평가를 같이 하래요. 이게 평가에 반영이 된대요. 그래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2학년 학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아이들 수행평가 하느라 밤새요. 그쵸? 밤새고 그리고 그 다음날 힘들어. 엄마 너무 피곤해. 자, 여기까지면 굉장히 착한 아이예요. 엄마 힘들어. 너무 피곤해. 수행평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나 학교 다니기 힘들어. 라고 그러면 되게 착한 아이인데요. 이제 조금 중간, 일반적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엄마, 나 이거 수행평가 나왔는데 같이 좀 해줘. 그것도 수행평가 제출 이틀 전 아니면 하루 전에 얘기합니다. 엄마도 같이 밤새야 돼요. 네, 같이 밤새시면서 엄청 힘드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등 과정입니다. 자, 고등부 어머님들도 집중하셔야 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앞으로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쭉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등부 어머님들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예전에는요,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에는 계열이 문과, 이과 이렇게 나뉘었었죠. 그런데 이 계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 뭐 선택 과목은 이렇게 바뀌고,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 아니면은 수월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이과가 사라지고 인문, 사회, 교육, 의학, 보건, 자연, 공학 계열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예체능은요? 예체능 원래 따로 있었잖아요, 어머니. 그쵸? 그래서 인문, 사회, 교육, 의학, 보건, 자연, 공학 계열로 세분화되는 걸 언제 선택한다? 2학년 올라갈 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열을 언제까지 고민을 해둬야 된다? 최소한 1학년 11월까지는 고민을 마쳐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고1 어머님들. 자, 그리고 대입제도는 수능 3년 예고제를 실시하고 문이과 통합수능을 실시합니다. 사실 제가 2002년생 친구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2002년생 친구들이 이 문이과 통합수능 실시에 가장 이제 조금 피해 아닌 피해를 받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2002년생 올해 수능 보는 친구들은요. 문이과가 통폐합된 교육과정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수능은요. 문이과 나뉜 걸로 봐요. 그리고 내년부터 수능이 문이과 통폐합된 걸로 실시가 됩니다. 네, 재수를 하기가 아주 부담스러워졌어요. 자, 그 다음 교과 과정 변경을 보시면은요. 국어 쪽을 제가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등부에는 원래 연극단원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국어 연극단원이 신설이 되고요. 국어에서 의문의 변동 문법 부분이 중세국어, 근대국어의 의문의 변동 문법 부분이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부모님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란 말싸미 중국에 달아 문자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네, 세종어제 훈민정음. 아직도 지긋지긋하게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공부할 때, 이제 지금은 듣기도 싫어요. 막 그러시는데요. 지금은 이 과정을 아이들이 겪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이나 아니면 중세국어 문법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까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공부하기가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문법의 변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건요. 달리 얘기하면 국어 공부가 수월해졌다는 얘기지만 바꿔서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변별력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변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입제도에서는 학생부, 그리고 이제 학생부 전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수시입니다. 그래서 수시와 수능으로 크게 이분화가 되고요. 이 이분화되는 과정 중에 논술 전형이 점점 축소가 돼요. 사실은요, 어머님,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요, 끝까지 논술 전형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논술 전형으로 입학한 친구들의 학습 능력이 월등하게 좋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글을 쓸 줄 아는 친구들이 훨씬 더 학습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논술 전형을 갑자기 왜 폐지, 축소할까요? 요거 포인트로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고 중세국어, 근대국어, 의문문 삭제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과학, 문이과가 통합되면서 사회과학은 통합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요, 우리 친구들의 이제 입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글씨가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요, 2020학년도에는 수시의 비중이 대략 한 67% 됐고요, 그 다음에 정시의 비중이 23%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를 간 친구들은요, 수시의 비중 67%에서 조금 더 늘었어요. 그리고 정시가 살짝 줄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왜요? 수능 3년 예고제잖아요. 이미 기존에 정해놓은 정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 정권에서 뭐라 그랬죠? 수능을 확대할 거야. 그래서 수능 전형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논술 비중이 축소가 돼요. 자, 논술 비중이 축소가 되면 그럼 정말 우수한 아이들은 어떻게 선발을 한다는 얘기지? 자, 여기 포인트인데요.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논문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장문의 계량적 평가 모델이 이제 연구가 논문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 장문의 계량적 평가라는 건 뭐냐면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글을 쓴 걸 기계적으로 읽어서 이걸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특허 출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의 알고리즘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당연하죠. 수능에 글을 쓰는 과정이 포함될 겁니다. 실제로요, 작년 2019년 하반기에 EBS 뉴스에서 발표된 걸로,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8년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에는요, 바칼로레아 과정이라고 해서 수능에서 작문하는 것을 평가를 할 수도 있다. 네, 원래 올해 이제 하반기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긴급 시국이다 보니까 발표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2028년에 수능에 바칼로레아, 즉 작문 과정을 넣을 수 있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연구 모델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논술 비중을 축소를 하고도 주요 대학에서 반발이 적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 어머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초등부 어머님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글을 읽히기만 했는데 이제 뭐 해야 되겠다? 쓰게 만들어야겠다. 중등부, 고등부 어머님들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하는 수행평가, 그래 괜찮아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수행평가의 내용 그리고 수행평가의 과정이 바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